네, 여러분 잘생기고 말 잘하고 특별히 마음 반듯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가 너무 과분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하고 싶었는데 단식 할 때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며칠간 하셨어요? 단식은 그냥 8일간 했는데요. 8일간. 사실은 조금 더 좀 해야 됐고 할 수 있었는데 민영배 의원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그러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각 그 야오당의 대표들께서 좀 우리가 이어서 할 테니까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가 계셔서 8일 만에 민영배 의원 아침에 실려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8일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민영배 의원 실려갔는데 나머지 분들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민영배 의원한테 좀 미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은 그날 아침까지도 병원을 가라 그랬더니 본인 혼자 이렇게 쓰러져서 가면 너무 찌질해 보이지 않나 걱정을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충분하게 청와대 대변인의 실력을 발휘해서 민영배 의원님의 그 진심이 잘 전해지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올리고 그래서 아마 그날 민영배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한 2만 개가 넘게 들리는 그래서 민영배 의원만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니 민영배 의원은 또 뭐 지병도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좀 힘들어 했어요, 사실. 당뇨가 뭐 좀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당뇨 수치가 좀 나왔는데 본인은 단식하는 내내 그걸 억울해했어요. 네. 나 당뇨 아닌데 수치가 나와서 알려져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식을 하는 바람에 단식하는 기간 내내 좀 저희들보다는 조금 힘들어 했어요.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잘 버텼는데 8일째 그날 이게 발전기가 뭐 새벽 2시에 꺼진 바람에 그것도 꺼져가지고 굉장히 추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겹쳤고 또 광주에서 정말 피켓팅을 하던 당원 동지 한 분이 정말 너무 슬프게도 쓰러져서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막 슬퍼하고 막 우울하고 힘든 와중에 다 겹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119 막 불러가지고 실어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하셨고 네. 어떻게 박 의원님은 회복이 이제 다 되셨나요? 아, 저는 뭐 괜찮습니다. 단식 그동안 좀 여러 번 해보셨어요? 예, 저는 그 2009년에도 단식을 좀 했었고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세종시 완전 추진 가지고 예. 이명박 정권에서 세종시를 기업 도시로 또 반토막을 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어서 안 된다. 행정 수도에서 반토막 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거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때는 12일간 단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운찬 국무총리가 뭐 저희들 단식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획대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단식을 할 이제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홍보차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충청남도 그때는 16개 시군인가 그랬는데 그 전통시장 장날 그냥 뭐 다니면서 단식 끝나자마자 뭐 삭발까지 했었으니까 그랬군요. 그 모습 그대로 전통시장에 가서 홍보물 나눠드리고 연설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저도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그때보다는 좀 사실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도 옛날하고 좀 다르니까 네. 이제 그런 것 좀 차이가 있을 거.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예. 자, 먼저 윤석열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속보를 보고 분통이 터졌는데 연합뉴스인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늦어도도 아니고 이르면 이번 주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해볼까요? 뭐 윤석열 씨라고 이제 불러야 될 텐데. 예. 저는 시자도 안 붙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이 국민들 화병 나는데 아주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우선 그런 불법 위헌 비상계엄을 해놓고도 자기 부하들 사령관은 전부 다 감옥 가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다. 발뺌하는 그 모습만 쭉 보여서 얼마나 국민들 분통이 터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날 파면 선고 나온 이후 뒤로 2시간 만에 첫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두 분단을 했는데 그 여러분이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여러분이에요. 예. 국민에게 아직 사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이제 국민 변호인단 자기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상대로 어제 또 입장을 냈는데 정말 이런 말이 역대로 제일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다. 자유와 주권 수호로 하는 말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서도 되는가. 결과적으로 국민 변호인단은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 이렇게 하면 더 싸워주십시오라고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저희 국민들이 착하시기 때문에 뭐 경호 문제 이런 게 해결하려면 또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크로비스탄과 지금 공동주택이니까 뭐 시간이 뭐 한 2, 3일, 3, 4일 걸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국민께 사죄하고 제가 이러니 조금 국민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그 안 기다려 주겠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짓거리를 하면서 하니 국민이 화가 나시죠. 그래서 자업자득이고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당장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그 국민들이 분노가 있는 것이죠. 저는 뭐 더 심한 말도 합니다만은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충청도 양반이시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 좀 번거롭고 그래서 며칠 말미를 좀 달라. 그런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놓고 정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일단 4월 4일 11시 22분부터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그야말로 짐 싸는 것에 한정이 돼야지 변호인단 불러서 밥 먹어. 나경원 불러서 밥 먹어. 그 밥 먹은 것은 지금 나라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돈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청구해야죠. 그 세금을 청구해야죠. 국회가 좀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자님 이게 그런 말씀이 이제 잘 아실 텐데 또아리라는 말, 예. 또아리 튼다 뱀이 이러잖아요. 틀고 있는 거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심지어는 총안 쏘고 뭐하냐라고 하면서 그 안에 똘똘 숨어 들어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그 안에서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관저 안에 들어가 나올 생각 안 하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 무자 잘못한 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다른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또 또아리 틀고 이러니까 민주당이 관저 정치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주당이 너무 야박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여튼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돈 쓴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차곡차곡 따져서 청구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반드시 좀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 대통령도 아닌데 거기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뭔 돈으로 개인 돈으로 써도 지금 그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는 바로 이게 한덕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한덕수가 가장 밉다. 최상목 두 사람이 가장 밉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건데 윤석열보다도 저 사람들이 더 밉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사태가 장기화된 것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그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목 3인을 미임명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분열과 이 많은 사태의 모든 책임이 한덕수에 비롯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한덕수 씨는 입만 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말 근엄한 얼굴을 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공직자의 얼굴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대해서 따지고 질타하는 민주당과 야권, 양심적인 국민들은 야박하고 마치 대한민국 경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정파적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사람들로 만드는 하여튼 이 한덕수와 최상목
이 사람들이 권한대행 시절에 저질렀던 이 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고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탄핵안 최상목 부총리는 발의가 돼 있고 예. 지금 한덕수 총리는 아직 지금 만지작 그리고 있는데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해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지가 며칠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대놓고 위반하는 사람이 공정한 대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대한민국 최고위 정점에 있는 공직자 아닙니까? 이 고위 공직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위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인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어떤 공직자가 어떤 국민이 헌법을 지키겠어요? 헌법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소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마치 그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덕수 씨가 대행할 때 저는 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담화문을 아예 발표하잖아요. 그게 작년 12월 26일인가 뭐 그쯤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 그렇게 발표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를 보면 환율이 급등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뭐냐면 헌법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근엄한 얼굴을 하고 마치 자기들이 있어야 국정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무슨 대책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최상목은 이 와중에 자기가 미국 국채 투자했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 국채에서 이득을 얻으려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말해 환율이 올라가야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도록 빌은 꼴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국정 안정을 하고 경제를 대책을 세우고 그런 말에 속아서 이 헌법을 위반한 이들의 위법 위헌 행위를 절대 그냥 놔서는 안 된다. 처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상목은 기본 양심도 없는 거죠. 지금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와중에 자기 것 챙기는 그런 사람은 공직자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수석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윤석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수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할 거 있나요?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사표 내는 거 당연하고 예. 그 수리하는 거 마땅한데 그걸 또 반려를 해요. 그것도 나라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나라 돈을 이렇게 한덕수 총리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저희가 내란 동조 세력, 옹호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덕수는 저는 아예 내란 세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하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지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몫에 대해서 그것은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청개구리 총리냐 얘기하지만 청개구리에게 저는 사과하고 싶어요. 청개구리만 또 못 알아. 그렇죠. 네. 청개구리 모욕하는 거죠. 네. 아니 수석 몰라요. 비서관들은 뭐 좀 할 일이 뭐 챙겨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뭐 실무적으로 보고할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석이라고 하는 건 정무적인 자리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비서실장이야말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왜 반려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비서실장 얘기만 하면 우리 의원님이 불편해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다 따지겠습니다. 아니 좀 대표 발의라도 하셔가지고 한덕수 총리 빨리 좀 탄핵을 좀 시켜야 저는 그게 우선순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예.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용산으로 이재명 대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우선 중장기적으로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국민에게 이미 공개해준 청와대를 국민으로부터 다시 받아서 쓴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산은 더더욱 안 됩니다. 예, 거기는 아주 불길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에요. 정말로. 아니, 그리고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이죠. 거기는 맞습니다. 보존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후임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 버리잖아요.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 범죄 현장은 보존해야 돼요. 예. 폴리스 라인 딱 쳐놓고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미래 비전 국토 균형 발전의 꿈이 담긴 세종시로 차제에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거 추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되고 인수위도 없이 바로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 차기 정권 정부 입장에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 거예요. 청와대에 근무해본 저로서는. 그래서 당분간은 용산은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와대를 당분간 좀 사용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다. 임시로 청와대를 쓰자. 예, 그럴 수밖에 없을 청와대로 겁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또 좀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임시로 쓰려면은 바로 취임 이후 취임하자마자 지금 묘하게도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첫 번째 지금 대변인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도 뭐 인수위도 없이 바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신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는데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제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회의들이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회의가 열리겠습니까?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대변인은 가급적 힘이 들겠지만 그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내용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회의의 숨소리, 분위기까지도 그 회의 내용의 브리핑에 녹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청와대 대변인 하면 무슨 첨단 무슨 녹음 장비나 이런 걸로 전부 그 회의를 다 녹음해 두고 정리해 주시는 줄 아는데 정말로 청와대 대변인은 그 요런 수첩 딱 요 수첩이네요. 요런 수첩을 가지고 볼펜으로 전부 수기로 써야 되는데 제가 3일을 쓰고 나니까 막 쓰고 있는데 이 수첩에 뭐가 뻘건 게 막 묻어요. 예. 보니까 이 볼펜 글씨를 사실 오랜만에 써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예. 근데 대통령 회의에서 이 무슨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서 뭘 친다든가 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볼펜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3일 동안 하도 많이 이제 하루 종일 회의를 썼더니 물집이 잡히 그게 터져서 피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빼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출입 기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책을 쓰면 책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책 제목까지 적어줬던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대변인의 수첩은 혈서 이렇게 적어준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정부는 정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피로 쓴 역사네요. 예, 정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제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준비가 돼 있어서 즉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수권 능력을 가진 그런 정치 세력, 그런 정당, 그런 후보가 미래를 책임지는 그렇게 선출이 되는 그런 조기 대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경험으로 볼 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죠. 지금 이제 청와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좋냐 아니면은 세종으로 가는 게 좋냐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게 좋냐 이런 것은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네. 당장 아무런 준비 없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일해야 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임시적으로 좀 쓰자. 그거 그나마 시설이 있으니까 그거 좋다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대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여야 대표도 여야 후보들이 합의해서 일단은 뭐 얼마 동안은 어디를 쓴다. 그러니 한덕수
이제 한덕수는 날아가면은 뭐 그다음 누가 거기 뭐 임시로 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게 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것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날려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세종시에는 제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시에 대통령의 제2집무실과 그다음에 현재의 국회의사당이 18개 상임위인데요. 그중에 12개 상임위가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6개는 여기에 남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6개까지 다 옮겨가는 국회 완전 이전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러면서 현재 그런 계획들이 차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조금 걸립니다. 국회의사당은 현재 2031년 빠르면 그 정도의 이제 세종의사당이 완공이 될 거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그걸 합쳐서 국가 상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의 영화에 보면 백악관처럼 뭐 링컨 동상도 있고 거의 네모난 연못이 있고 저기 오벨리스 서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곳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좀 제대로 완공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당분간 지금 대통령이 집무하고 보좌진이 일을 해야 할 인수위도 없이 바로 해야 할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짧은 조기 대선 안에 이제 그런 어떤 구상들도 이제 책임 있게 좀 빨리빨리 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국회나 대통령실이나 세종으로 길게 봐서는 옮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충청도 국회의원이라 그런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 실제로 그런 구상이 필요한 것이 우선 국회만 앵커님 한번 볼까요? 국회의사당은 세종으로 이미 이제 18개 중에 12개가 이제 가도록 돼 있으니까 이 6개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는 이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의도 국회가 현재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한 부분은 거의 고도 제한에 지금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의도를 그리고 국회가 이전한 그곳에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의도 공간은 미국의 맨하탄이나 이것처럼 세계적인 금융의 어떤 센터로 고도 제한도 없어지고 그렇게 재구조화돼야 되고 지금 용산 나왔으니까 용산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미국의 그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도심의 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은 이제 그 많은 오욕의 역사 또 용산 대통령실이 가면서 범죄의 역사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용산 그 넓은 곳은 이제 많은 곳이 저는 그런 어떤 서울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줄 도심 속의 그 명품 큰 공원으로 재구조화해야 된다. 그러면 여의도가 세계적인 금융센터로 그 용산은 이 도심 속의 큰 인문, 자연, 문화의 공간으로 그렇게 재구조화가 되면 서울시 전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커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도 이 예를 들어 행정수도가 완전히 이전해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긴 안목으로 대통령실의 뭐 이전 이런 것들도 아마 긴 안목에서 보자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충청도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작년에 24년 총선을 앞두고 한 20년 동안 민주당의 그런 큰 안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소극적 의견을 표현했던 국민의힘도 이미 당론으로 약속을 했어요. 총선 일주일 앞두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잼잼님 널리 퍼뜨려 주세요. 한덕수 조기 대선 6월 3일 계획, 60일 이내 규정 초과, 당선 무효 꼼수 계획, 6월 2일로 바꿔야. 지금 4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기현이한테 당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런 것에 지금 민감해요. 지금 시간까지 막 따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방 안 빼는 것도 시간 단위로 청구해서 임대료 받아야 된다고 막 지금 글들 올리시는데 4월 4일 11시 22분에 윤석열 파면됐어요. 지금 규정상 헌법상 6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6월 3일이면 60일 초과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것이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규현 판사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어떻게 결과적으로 합작을 해가지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불법적으로 탈옥을 시킨 사실이 있잖아요. 예.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국민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렇게 또 따져서 법꾸라지처럼 법기술자들 또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제 국민이 놀라실 텐데, 예, 하여튼 뭐 기왕에 지금 국민께 주신 말씀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더 깊이 더 따져보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분초까지 따져가지고 분초까지 따져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런저런 걸 가지고 문제 안 삼게 6월 2일 날 하면 깔끔하죠 뭐. 근데 6월 3일이면 지금 60일이 막 갈랑갈랑 걸리니까 예.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불복하고 뭐 시끄러울까 봐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따져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놀랐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것에 한두 번 놀랐습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우원식 의장이 개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네, 네. 저 탄핵안 통과하고 그럴 때는 차분하게 이제 회식도 하고 그러라고 그러더만은 왜 참모들이 뭘 생각을 잘못했는지 제 생각은 그렇고 예.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개헌 얘기가. 예, 이미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밝혔는데요. 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그 뜻과 진정성을 충분하게 이해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할 때부터 이 개헌에 관해서 굉장히 큰 열망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 세력이 내란이 종식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칫 이 개헌 문제를 함께 추진하다 보면 이것이 블랙홀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정성과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자칫 지금은 그 시기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고, 정청래 의원은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난 반댈세 뭐 이렇게 이제 상징적 언어로 이제 의사를 표현했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뭐 최고위원회에서인지 하여튼 이 문제가 개헌은 찬성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사를 이미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었는데요. 국민투표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헌은 사전투표가 안 되잖아요. 예. 대선은 사전투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투표 좀 절반 가까이 하는데 개헌 투표를 사전투표를 못하면 과반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우원식 의장은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좀 성급한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면, 오늘 뭐 대체로 모든 언론의 사설이나 보도 기조가 너무 짧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 조기 대선 안에 이 복잡한 개헌의 내용을 아무리 서로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있어 와서 자료가 집적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정치적 결단과 또 사회적 합의 문제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대면서 대선 전에는 약속을 하고 대선 후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보수진 뭐 언론 할 것 없이 오늘 대체적으로 그런 기류예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의 진정성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깊이 더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개헌을 논의를 하려면 서로 여야는 없어졌지만 주요 정당들이 모여 앉아서 정치 세력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같이 앉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그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명백하게 내란 옹호 세력입니다. 심지어는 내란범을 배출한 세력이에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과했다고 하지만 그 사과 한마디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관저 안에 틀어박혀서 또아리를 들고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내란 수계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인사들을 조치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란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이 사람들과 이 개헌을 같이 앉아서 논의하자고요? 그럴 논의할 자격이 저 사람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 뭐 정치적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저는 오래전부터 언론에서 이제 짧은 소견으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조기 대선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들을 합의해서 무슨 개헌을 서로 약속할 수 없으므로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국민이 진정성 있게 느끼도록 확실하게 공약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당선이 되는 집권 세력, 다음 대통령이 그 약속에 따라서 차분차분 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요. 지금 아니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민의힘 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의 말로를 한번 보면 지금 대선에 뭐 이렇게 명함이라도 내민다는 건 염치가 없는 일이죠. 반성하고 왜 우리 당이 이 모양이 됐을까를 좀 생각을 먼저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언론에 보니까 한 10여 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가 언론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당은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밖에 더 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훌륭한 당이네요. 그래서 제가 참 자랑이다. 어? 그래서 언론에서 제가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이 아니 도대체 그놈의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가 되지도 않을 사람들이지만 나와서 누구 하나 나는 책임을 지고 나는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 올라있는 평가받는 사람이지만 나라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 한 명이 없냐. 어? 정말 양심이 없다. 참 자랑이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청도 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는지. 그렇습니까? 참 자랑이다. 아주 훅 와닿네요. 아이고 정말 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국민들이 그나마 좀 짠해서라도 좀 들여다봐 줄 텐데 저렇게 염치 없고 그 윤석열 파면 발표하던 그 시각에 예. 의원님은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어떤 TV 방송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같이 보셨구나. 있으면서 예. 그걸 해설하는 아하. TV 출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 그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딱 기억을 잘해야지 그 생방송을 했는데 문영배 소장 대행이 주문을 읽을 때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돋는 그런 걸 이제 느꼈죠. 그래서 그 느낌은 제가 이제 이 세상을 제가 딱 살고 떠날 때까지 뭐 계엄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 되도록 제도를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정말 내 인생에 다시 경험하지 못할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도 그러셨겠지만 생방송 중이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때 윤석열 파면될 것을 예상하고 샴페인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패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샴페인을 한 잔씩 하려고 잔까지 딱 이렇게 챙겨놨는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하면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샴페인하고 막 떠뜨리고 이런 것을 상상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부에서 샴페인을 못 터뜨렸어요. 다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예, 그러실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다스리고 2부에서 이제 샴페인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잔씩 했는데, 그때는
저뿐만 아니고 박영식 앵커 또 뭐 그때 누구였지? 막 이 충격이 너무 크면 막 잊어먹어. 막 김유정 의원 막 우느라고 우리가 그 환호성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이 왜 눈물이 날 만큼 간절하고 소중한 것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느낀 것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어이없는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한 1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빨리 정리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똘똘 뭉쳐서 방해했던 이 동조 세력들. 와, 그러니 국민 가슴속에 천불이 나고 그랬던 것이죠. 자칫 여기서 질 수 있겠다. 이 당연한 것이 무너질 수 있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절망감, 또 간절함,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느낌,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온 국민들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다들 환호하고 환영하고 막 그랬는데 박수현 의원님 혼자서 네. 나홀로 네. 뭐 사과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그 페이스북에 네. 그래도 제 인생에 이것을 꼭 다시 돌려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느낌을. 그렇다고 느낌을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게 썼는데 제가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과드린다고 썼다가 사죄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뭐 여야, 보수, 진보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게 하는 이 부끄럽고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에게 2번이나 느끼게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 누군가는 사죄드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죄드린다라는 말을 썼고요. 지금도 똑같은 심정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시점에 모든 것을 잘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책무로 느끼고 다시 한번 그런 불행을 느끼게 해드리는 국민께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죄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셨군요. 예. 예. 그 아까 문영배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선고문 결정문은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초안을 잡았겠지만 재판관들이 다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고 쓴 거고 특히 이제 문영배 소장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참 명문이라는 평가가 많고 네. 아주 울림이 컸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평균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오시기 전에 일부에서 우리가 문영배 소장의 그 평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분이 재산이 그렇게 적더라고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보다는 많은지도 몰라. 저보다 조금 많습니다. 3억도 안 됩니까? 이번에 3억 넘었습니다. 이번에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2억 5천이 부채입니다. 근데 이분도 그 4억 정도 예. 되는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왜 그렇게 적냐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이 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 네. 나는 그 평균을 넘지 말자고 결혼할 때 아내하고 약속을 했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평균인의 감각을 쭉 갖고 왔던 것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그런 문장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면서 이 양반이 오늘날 이것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경남 진주의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그렇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런 그 아름다운 흐름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문득 우리 박수현 의원님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박 의원님은 오늘날의 박수현을 만든 그 멘토라고 그럴까 스승이랄까 이런 분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나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백운기 앵커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저 박수현 TV 구독 좋아요 저거 소개 안 해줍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억하시잖아요. 저에게 어느 날인가 저녁을 드시면서 저에게도 좀 다른 사람들 호가 많이 있는데 호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거기서 이 식당에 요 냅킨을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거기에 한자로 두 글자를 즉석에서 써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금학이라는 호를 져주셨는데 금학이 어떤 뜻이냐면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중국의 관리가 다른 임지로 명을 받고 떠날 때 그 이삿짐에 검은고 검은고 하나와 그 다음에 학 한 마리 이걸 싣고 떠났다. 그만큼 청렴결백한 공직자의 상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박수현 의원은 그런 공직자, 정치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금학이라는 호를 지어주셨는데 제 인생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만큼 그것은 제가 잊지 않아야 될 저에게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운기 앵커가 저에게 주신 금학이라고 하는 그 호와 그 가르침, 그 안에 있는 그 부탁, 당부가 어떻게 제 인생의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영배 소장에게 김장하 선생님 같은 훌륭한 스승이 계시다면 저에게 우리 백운기 앵커께서 냅킨에 써주셨던 금학이라는 호와 그 당부, 그것이 저에게는 정치하는 동안에 또는 그 이후에도 결코 잊지 못할 제 인생의 사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공개를 해놔야,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놔야 이 많은 정어리 TV의 우리 시청자들께서 지켜보시고 그래도 그렇게 사나 볼게, 이렇게 공개를 해놔야 약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그 정어리 TV에 특별히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문영배 소장과 제가 친구 사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처음 알았네요. 예, 그 젊은 시절에 봉천동에서 하숙집의 옆방에서 같이 하숙을 했던 그러세요. 예, 그런 사이죠.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교류한 적은 없는데 예. 어쨌든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 때 문영배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어쨌든 제가 문영배 소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설명을 하라면 할 수 있는 그런 그 품성과 성격과 뭐 그런 것들이, 옆방에 3년을 같이 하숙했으니 얼마나 어린 시절 잘 알겠습니까? 혹시 한 가지 에피소드만 좀 전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서로들 뭐 예를 들어 여러 분야에서 학생운동도 해야 되고 노동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 당시 의원님은 서울대 몇 학년까지 다니셨나요? 저는 정확하게 3학년 중퇴 재적이 3학년 때 재적이 되셨군요. 원래 4학년 때 재적인데 예. 그 뒤로 학점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손 학점을 따지면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젊은 시절에 그 당시에 문영배 학생과 정말 봉천동에 나가서 생맥주집에서 생맥주를 먹으면서, 근데 돈들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맥주 한 쪼끼 놓고 먹으면서 그 토론하고 했던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영배 소장이 친구라는 사실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마치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내통이나 하는 것처럼 느낄까 봐. 그래서 저는 뭐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여튼 있었다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지웠을 거예요. 그래서 문영배 소장의 그런 어떤 품성, 인생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역시 어려서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이겨내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힘, 뭐 그런 어떤 것들이 밑바닥에 쌓여 있는 것, 그리고 적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봉사할 때쯤 되면 이렇게 힘든 속에서 살았던 내 부모와 내 형제 같은 그런
국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내재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앵커께서 표현하신 평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평균이 바로 그렇게 어린 시절의 그런 환경들 또 김장하 선생님 같은 그런 큰 스승에게서 받았던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평균을 형성하게 한 그런 밑거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친구로서 정말 지금은 제가 처음으로 한번 박수의 응원을 보냅니다. 좀 근사한 에피소드를 기억했는데 생맥주 마신 것이 유일한 에피소드입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요. 아니, 다른 것도 있는데 예. 사실은 너무 사적인 것들이어서. 알겠습니다. 예. 근데 박수현 TV 지금 얼마나 구독자가 돼 있습니까? 한번 이거 앞으로 놔줘보세요. 네네네. 예. 제가 이렇게 예. 뻔뻔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런 하셔야 되고. 것들을. 근데 후원금이 1억 5천이 한도 아니에요? 평상시 선거, 전국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이 한도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 선거가 있는 해는 2배로 이제 3억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저같이 그냥 평범한 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난 진작 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더구나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는 그래도 소액 후원 예. 10만 원씩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세액공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억 5천을 이렇게 채우기도 했는데 예. 지금 22대 8년 만에 국회 들어오니까 지역구가 3배로 넓어졌어요. 19대 때는 공주만 있었는데 지금 부여 청양이 생겼잖아요. 지역 사무소가 3개로 늘었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군요. 사무실도 3군데나 돼야 되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정치인들이 정말 싹수 없고 정말 비판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힘내봐라라고 기왕에 어딘가 후원을 하실 기회에 박수현에게 소액 후원을 해주시면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이다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원해 주신 그 값이 좀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쓰면서 사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들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저걸 가져와서 제가 앞에다 놓고 진행하자고 그러니까 쑥스럽다고 또 저걸 방송할 때는 옆으로 빼놓고 계시던데 그래요. 정치인들이라고 다 염치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 윤석열 파면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됩니까? 그럼요. 예, 지금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이 국내 정치적 상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마음 편하고 행복을 주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민주주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마지막에 읽었던 윤석열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서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했으므로 나는 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 소장이 읽었던 부분이 정말 소름 돋게 감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정말 시민의 힘이었고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이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다시 선사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부족한지도 모르지만 그 민주주의 헌법 안에서 자라고 성숙했던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성숙도 성장한 시민의 힘으로 됐으므로 취약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 성숙도라고 하는 걸 함께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통상적으로 100년 빈도의 그런 홍수 대책으로 이제 제방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수리시설이라는 게. 근데 워낙 갑자기 200년 빈도에 막 큰 비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이 100년 빈도로 이렇게 해왔던 그 수리시설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수해를 입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87체제 민주주의 헌법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어쨌든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오는 그런 큰 틀의 역할을 해온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은 가치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빈도의 비가 내리듯이 이제는 그 많은 가치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이끌어왔던 이 87체제 헌법, 이제는 좀 더 튼튼하게 200년 빈도에 맞도록 제방도 좀 보강하고 여러 수리시설도 하고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전혀 질서 아닌 세계 질서가 막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빨리 우리가 국내 정치 이 파면을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시킨 여기에 더 나가서 이런 어떤 세계 질서, 저는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것이 미국의 경제 독립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가,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또 지위를 지금까지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미국이 그래도 헌신해왔던 그런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보는 것은 이 미국 주도의 세계사의 이 패권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세력으로 옮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어떤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반드시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나와서 그런 국내의 이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개헌과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세계 질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 대응하는 통찰력을 가진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그런 정치 세력을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파면을 지켜보면서 하늘이 우리나라를 참 도왔다. 네.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이가 지금 한 2년 더 이 나라 끌고 갔다는 완전히 우리나라 어디 저 시궁창에 처박혀져 버렸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사 저렇게 윤석열 정리되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가지고 뭐 공직선거법상 발언을 못한다라고 그걸 따진답시고 애국가를 불러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국가를 눈물나게 불러야 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탄핵 찬성 국민들이고, 이것은 정치적 논쟁과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국민들이 정말 하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절절하게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태극기 달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예.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태극기 부대에 의해서 더럽히고 짓밟혀진 태극기를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다시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표현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졌던 그 태극기에 대한 오명, 이것을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도 비판받을, 반성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태극기에 담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또 보편타당한 가치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이 민주주의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태극기가 일부 광장에서 오염되고 모욕당하는 이러한 가치를 저희들 우리 바로 세우고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이제 새 대통령 집무실 말씀하실 때 네. 우리가 긴급 투표를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아, 예. 새 대통령 집무실 어디가 좋을까요? 세종을 얘기하셔가지고 세종이 좋을까요? 청와대가 좋을까요? 용산으로 할까요? 그런데 용산은 한 표도 안 나왔고 예. 2200
분이 갑자기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와. 청와대가 70%, 네. 세종이 29%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정어리원들의 민심은 이렇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 앞으로 좀 논의를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장 세종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청와대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 계획은 지향점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는 청와대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이 청와대 하룻밤도 안 자고 용산으로 갔잖아요. 네. 저 그거 고맙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자가 안 더럽혔잖아요. 예. 순수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시절에 예. 근무를 했던 저 같은 참모들이나 그다음에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님들 있잖아요. 근데 참모들뿐만 아니라 기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놀라웠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청와대 부근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면 우울해진대요. 왜 그런가 물어보면 제가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이 청와대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보고 싶고 그 권위가 느껴지고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그 많은 가치들이 이제 훼손이 되고 국민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 가치마저도 훼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곳이 청와대든 어디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신 곳이면 우리 국민이 좋아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대통령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자랑이었는데 뭐 3년 정도니까요. 다시 이번 기회에 수선해서 청와대를 복원하는 것도 그 잘못된 역사가 잠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럴 하고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서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우리 정어리 TV의 정어리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를 사랑해 달라는 말씀에 우리 정어리 TV 사랑해 달라는 그런 말씀. 화이팅.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성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하면 저 악한 세력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